요즘 현대인들은 만성질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증질환은 암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암은 왜 발생할까요?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입니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지요.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걸어야 한다. 걷지 않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돼 장운동이 둔화된 것도 원인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입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합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해보세요.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등의 향정신성 치료약은 의존성이 있기 마련이라 장기간 복용하는 사이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점점 끊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보이던 약이 점점 듣지 않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 정신과 치료약을 오래 복용해서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약무료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걸을 기운조차 없을 때 첫걸음 떼기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항우울제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되도록 빨리 약을 끊고 걷기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 시간에 하이킹을 하며 반나절 정도 걸으면 누구든지 밤에는 푹 잠들곤 하는데요. 저도 골프장에 다녀온 날 밤에는 피곤해서 금세 쓰러져 잠이 듭니다. 따라서 잠이 안 와요 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면 걸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라고 답하며 꼭 걸으라고 권합니다. 아침 해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스문의 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하루는 스문의 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된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쬐입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이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습니다. 올바른 감기 대처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오르거나 콧물이 나는 증상은 몸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 열심히 감기를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열은 면역 세포들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설사나 콧물도 불필요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지 않아야
오히려 감기가 더 빨리 낫는다. 특히 약을 먹어 증상을 억누른 상태에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며 바쁘게 움직이면 감기는 더 끈질기게 몸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 세포에게 치료를 맡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다. 둘째는 걷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권하기는 어렵지만 감기 조짐이 느껴질수록 걷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감기가 온다 싶으면 따끈한 갈근탕을 마시고 길을 나선다.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걸은 뒤 욕조에 들어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대개는 이렇게만 해도 좋아진다. 만약 다음 날에도 증상이 있으면 소청룡탕을 마신다. 이 방법만으로도 대부분의 감기가 낫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걷는 까닭은 무엇일까? 걸으면 NK세포가 활성화돼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천합니다. 젊거나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휴식보다 걷기가 좋을 때도 있으니 시험해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어쩌다 걸리더라도 금세 씻은 듯이 낫기 마련입니다.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하다.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의 번영이 우선일까? 독감도 마찬가지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리가 하고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 중에는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올해도 유행해주다니 덕분에 살았네 하며 내심 기뻐하는 곳도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등 최근 들어 갑자기 귀에 들어온 병명도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을에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탈바꿈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습니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한다. 사실 치매도 의료화의 하나입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나이가 들면 누구든 아프고 어딘가는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거나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진다. 화장실도 자주 간다. 이러한 증상은 병이 아니라 나이 탓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그럴싸한 병명을 붙여 의료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상 환자는 치료를 위해 툭하면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노화라는 말을 들으면 벌컥 화부터 내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노화 때문에 시작된 증상들은 의료적 수단을 동원하면 통증을 덜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이르지는 못한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노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자가 치료의 길로 이끄는 조언뿐이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습니다.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세요.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더라도 무릎 보조기나 허리 보호대로 지지하면서 가능한 만큼 걸어보세요.
앞서 소개한 올바른 걷기 자세를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걸으면 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손발 관절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해지면 관절 부분의 뼈가 변형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움직이면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입니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서명,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걷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능을 보았기 때문에 책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약을 먹다가 약의 의존성을 덜어보고자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걷기로 체중 감량을 하고 현재는 혈압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면역력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약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만 내 모든 건강을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관리 해보세요.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